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 고위공직범죄자 수사처, 이름 줄여서 공수처법이 통과시켰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헌법에 근거 없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법 수사기관이 심지어 현역 장성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권 보위부인데, 이런 수사기관은 나치 게슈타프, 소련의 KGB, 북한의 국가보위부다. 그러면은 이 불법 수사기관이라는 괴물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보느냐? 사병집단 만든 거 한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럼 사병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탱크로 무장시켜가지고 정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집권당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법률가들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용어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먹을까요? 근데 참, 이 공수처의 위헌성 혹은 위법성, 부당성을 참 설명하기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거 게슈타포, 또 정권 보위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중간 계층에, 중도층에 있는 분들 또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우선 또 그 소리, 굉장히 말하자면 상황을 굉장히 과장해서 오버해서 하는 얘기로 좀 듣는 경향이 정말 강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해도 정말 듣는 사람이 다 귀를 막을 듯이 나오면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저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기전을 아직 우리가 못 본 상태에서 과연 그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라는 어떤 그 조직의 인원이 적다는 거죠. 예, 그 적은 인원으로 마치 이 몇 명이서 마치 나라 전체를 마치 어떤 도모할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약간 현실감을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듯이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로서 판검사들이 저는 위축된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지금 공수처 판검사의 장성을 꼭 넣어야 됩니다. 군장성, 예. 군장성. 그런데요, 이제 제가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판검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지금 공수처에서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판검사, 경찰이죠. 그러니까 군과 예비역에 대해서 사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라는 그 어떤 별도로 군사법원의 관할인 군 조직을 공수처에서 다루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건 맞지만, 이 공수처에서 제가 볼 때 수사의 비중, 관심의 비중, 감찰의 비중을 둘 때 저는 물론 군에 관련된 분들도 불거지면 오겠지만 어쨌든 비율 면에서 지금 판검사 감시하는데 저는 95%의 비중을 여기에 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판검사를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것만 얘기해도 저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를 만드는 의도가 입법 행정부는 다 장악이 됐고, 지금 사법부가 자기들 현재의 이 정부 집권 세력의 마음에서 볼 때는 판검사도 다 갈아치우고 싶죠. 그런데 이 있는 판검사들을 다 몰아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소위 감시 기관을 하나 두어서, 그러니까 이 감시 기관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검사가 2,000명이고 판사가 3,000명입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기는 어려운 가운데 한 20, 30명으로도 감시병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수처의 작동 기전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 정보가 있으면 공수처에 보고한다. 이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저는 좀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공수처법상에 고소 고발도 수사의
개시의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 사항도 고소고발 형태로 갈 수가 있고, 시민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시민단체로 하여금, 예를 들면 보십시오.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 권력 실세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뭐 보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견제 장치도 두었지만, 시민단체로 하여금 고소고발을 하게 만들면 그런 어떤 수사사항의 어떤 보고라고 하는 무리한 방식을 쓰지 않고 고소고발만 들어오면 그거를 기화로 해서 수사서류 갖고 와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아주 간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판검사들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이 정권이 자기들의 소위 비리, 자기네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 참. 근데 지금 상당히 온건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그냥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계엄령 펴가지고 하지 않고, 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쿠데타를 할 나라는 아니니까, 그 법의 맹점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조용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 유지에 목표로 하는 방향의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민주 폭거인데. 그리고 참 여기서 한 발 더 나와서 참 제가 암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현재 출발은 공수처 검사의 수가 25명이지만 이제 1년 안 가서 2년 안 가서 이런 사항들이 이제 막 시민단체 고발이 밀려들고 이러면 그것을 하나의 기화로 해서 늘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을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만들어지면 그때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만들어져서는 안 될 기관, 조직이 만들어진 것을 참. 그러면 이렇게 가상을 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면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과반수만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5분의 3, 예.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 예, 예. 의해서, 예컨대 보수 정당 일당이 되면서 또 더구나 60% 이상의 그게 되면, 지금 만약 입장이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이 공수처를 없애자고 하면, 지금 우리 한국당이 반대했던 것은 이거는 그냥 아이들 유의 정도이고, 그 사람들은 아마 더 훨씬 과격하게 반대를 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 180석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지지선, 이제 그것이 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어떤 그런 지지를 뭐 연립 형태로 지지를 모은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위헌 법률 뭡니까? 제청, 네. 심사 제청입니까?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그렇지 할수 않아도,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저희들이 냅니다. 오늘도 한변에서 낮에 냅니까?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지금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수들의 예, 모임, 예. 그 정교모라는 우리 교수단체들이 굉장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그 정교모와 우리 한변이 이렇게 합세를 해서 지금 1월 8일쯤에는 공수처법이 지금 공포되는 걸로 예정하고 있답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위헌 법률 헌법소원을 낼 계획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또 다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희들은 줄기차게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헌법 위반의 명백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예. 1 더하기 1은 4라고 해놨으니까. 네.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렇죠. 뭐 4 더하기 1, 뭐 1 더하기 4라고 하는 그렇죠. 요 괴상한 괴물 집단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의 근간이 그렇죠. 되는 법률과 제도가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헌법 소원을 통해서 또는 선거를 통해서도 이런 명백한 위헌이 저지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 저렇게 100만 외국 시민들이 나오는 것이 국민들의 그런 저항의 의사표시인데 현재의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집권 세력의 이 지금 이 안면 몰수 이 사람들의 그 철면피적 지금 자세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거에 뭐 별 지금 개의치도 않는 상황이 너무나 참 개탄스러운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국민 저항권의 법적 해석은 이거 아닙니까? 국민 저항권 단계에 들어가면은 폭력 행사도 국민 저항권에 포함되죠. 저 4.19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5.18도 있네. 5.18.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불법인 것 같았지만은 역사적 재판에 의해서 그게 정당한 국민 저항권 행사였고 그것을 진압한 경찰이나 네. 군의 행위가 내란이었다 이래 된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보수파의 그 애국 시민들이 저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참여연대나 기타 저쪽 좌파들처럼 그렇게 태생적으로 막 아주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좀 익숙치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정말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이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보수 통합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게 보수만 통합하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거든요.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4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2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와 다른 바른미래 등등의 지지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모아봤자 25%라고요.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보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도하고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중도란 사람이 내가 보수란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통합이라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이 통합의 문제를 놓고 지금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 간에 또 그리고 새롭게 지금 현재의 이 소위 이 시국에 분노하는 또 많은 또 새로운 애국 세력 그 우리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험이 좀 일천한 상태에서 이러한 통합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를 놓고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이 통합의 내용이나 방향을 놓고도 조금씩 이제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막 이 주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총선에서 소위 우리가 이겨야만 우파가 이겨야만 지금 현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우선은 과반수라도 또 제1당의 지위라도 확보를 해야 지금 현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난마 같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부 다 소화적 사고를 버리고 어떠한 이 합력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컨셉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네. 보수 통합은 안 되고 반문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유승민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보수 통합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철수하고 통합 논의를 하는 게 근데 지금 뭐 맞죠? 안철수 지금 그 양반이 생각하는 그 소위 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네. 그 울타리 이런 부분이 지금 자유우파 쪽인지 아니면 지금 이 호남 쪽 지지를 또 더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좌파는 아니라고 보니까 예.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반도에서는 김정은, 문재인에 반대하면 다 대한민국 편이고 우리 편이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크게. 어쨌든 우리 조합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좋은 지침을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제가 말한 지침이라는 것이 좋은 어떤 방향을 선도해 주신다면, 그런, 정말 우리가 최선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우리 석동훈 변호사님은 검찰 오비로서 윤석열 검찰 등으로 친구니까 검찰을 나를 위해서 잘 지켜주십시오. 저는 뭐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도 지금 많은 현상들이, 특히 정치적 현상도 사법부의 이슈가 되어서 사법부에서 그것이 다뤄지는 이 현실을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 그게 엄연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법부가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분쟁의, 그것도 정치적 어떤 그 성격까지 띈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정말 어떤 우리 시대를 깨뜨리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당장의 권력의 눈치, 권력에 그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중립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이 앞으로의 미래 발전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우리 후배 검사 또 법조인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는 얘기를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법치주의를 만드는데 48년 이후에 약 72년 걸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력이 뿌리가 상당히 내려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 정권이 도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바람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하여튼 정말 이제 4.15 총선이 100일 남았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일이 남았는데 이 100일 동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기간이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직 우리 지금 우파 쪽이 이렇게 그렇죠. 뭐 보수 통합이냐 반문 연대냐 이런 거를 놓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좀 이견이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만 또 정치를 많이 하신 분들 얘기는 그렇다네요. 이 남은 기간 동안 판이 몇 번은 더 뒤집어진다고.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떠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우파 진영이 정말 하나의 가치로 결속을 해서 정말 지금 현재 좌파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저는 과연 전애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아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가 하나의 선한 방향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우파 인사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심을 버리고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하시는 바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